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QA를 할 시간도 좀 드리긴 할 건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미리 질문을 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질문 주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 남겨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는 네, 공유가 가능해서 자료를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메일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전에는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성과 분석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정량적 조사랑 정성적 조사가 있잖아요. 사실 정량적 조사는 뭐 물론 중요하긴 하죠.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나 앰플리튜드나 이런 걸 가지고 숫자들을 보면서 그 숫자에 숨겨진 의미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처음에는 사실 정성적 조사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정성적 조사는 표본을 가지고 우리 준비한 어떤 질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가는 과정일 텐데, 정성적 조사를 할 때요, 좀 활용해볼 만한 툴이 하나 있어서 요거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은 툴을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핫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다가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웹사이트나 앱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UI/UX 우리 테스팅할 때처럼, 서베이할 때처럼, 테스팅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뭐 이런 디테일한 내역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유입 경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뭐 어떻게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조사가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뭘 하는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정성적인 조사도 한번 초반에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여러분들 서비스를 초반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그 브랜드의 팬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시장은 넓지만 초기 고객들한테 집중을 해라. 10,000명을 어정쩡하게 만족하는 것보다는 100명을 감동받게끔 만족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른 비즈니스 성장을 유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명확한 포지셔닝이 되고 우리만의 팬덤이 생기게 되면 그 팬덤에 의해서 또 바이럴이 되고 또 팬덤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될 점 이런 것들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와서 과연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좀 더 서비스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데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광고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광고는 이제 우리 광고에 대한 단위가 있는데, 광고에 대한 단위는 광고 매체, 광고 유형, 광고 캠페인이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이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마케팅 강의나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광고 매체가 좋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광고 매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넓은 개념이거든요. 이 광고 매체 안에는 광고 유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광고 유형은 키워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유튜브 광고, 뭐 메시지 광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광고 유형도 그 광고 캠페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성과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광고 매체나 광고 유형을 가지고 광고 성과를 비교하는 거는 좀 일반화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광고 캠페인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테스팅하고 어떻게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진행했을 때 성과가 나는지를 빠르게 실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 3시간 동안 많이 입 밖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사실 실험이라는 것과 빠른 실험이라고 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제가 아까도 정해놓듯이 정말 일주일을 못해도 10가지 이상은 실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적인 실험을 많이 하시고 또 빨리빨리 하시고 우리만의 변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캠페인의 성과 분석을 하는 거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캠페인 성과 분석 보고서를 광고 대행사한테 받아보거나 직접 광고 매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뭔가 캠페인을 분석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꼭 여기 왼쪽 기준이 캠페인이 아니고 뭐 광고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혹은 광고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왼쪽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특정 항목들을 쭉 보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성과가 나왔다 하면은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매 수가 많으니까 캠페인 B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약간
좀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광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미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광고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유의미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구매 숫자뿐만이 아니고 결제 시작 수나 우리가 정의해 놓은 이런 것들도 유의미한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최종 행동을 많이 유발한 캠페인만 보고 이거를 캠페인 B가 좋아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캠페인 A를 보게 되면은 캠페인 A가 사실 그 앞전에 보조전환 행동을 더 많이 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가중평균을 내야 합니다. 가중평균을 내야 된다는 거는 이 행동마다 값어치를 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잠깐 교환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우리 이 행동에 대한 어떤 우리만의 기준 값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에 대한 어떤 목표 행동 값이 있다. 만약에 뭐 이게 한 5만 원이고 뭐 이게 한 2만 5천 원이고 이게 한 뭐 15,000원이고 이게 한 뭐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부터는 계산하지 않고 여기를 계산한다 하면은 15,000원 곱하기 14, 25,000원 곱하기 9, 5만원 곱하기 0.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값이 나오겠지.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건 제가 그냥 샘플로 한 건데요. 만약에 결제 시작의 행동당의 가치가 이게 5만 원이고 2만 5천 원이고 12,500원 이렇게 50%라고 하면은 12,500원 곱하기 4, 5만 원 또 이 곱하기 음성이 네. 자, 제일 먼저 선물 잠시만요. 골랐어요. 뭔가 아니요, 하나 보니까.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아까 가중평균을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행동에 대한 가치 곱하기 이 행동 횟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균을 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캠페인 A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최종 목표 행동의 숫자가 많이 찍힌 이런 측정 기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 어차피 결제 시작 수를 많이 일으킨 캠페인 A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 고객들이 다시 들어와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최종 행동 목표만 가지고 기여 분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광고에 대한 어떤 행태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광고는 인바운드 광고랑 아웃바운드 광고가 있습니다. 인바운드 광고랑 아웃바운드 광고는 영업에서도 인바운드 영업과 아웃바운드 영업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바운드 광고랑 아웃바운드 광고는 뭐가 다르냐면 인바운드 광고는 마치 사람이 직접 광고를 찾아오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광고는 광고가 타겟팅이 돼서 사람한테 송출되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즉 인바운드 광고는 사람이 검색 활동을 통해 마주치는 광고를 직접 클릭하고 들어가는 형태이고 아웃바운드 광고는 그 광고가 타겟팅이 되면은 노출되어서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가는 형태인데 이걸 왜 굳이 나누느냐? 이 두 가지 나누는 이유는요. 약간 목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질이 높은 고객들을 데려오고 싶다 하면은 인바운드 광고를 써요. 근데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다면 아웃바운드 광고를 씁니다. 왜냐면 인바운드 광고는 아무래도 검색 활동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검색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온라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고 탐색을 하게 되면 뭔가 찾기 위함이잖아요. 즉 니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니즈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콜드 트래픽, 웜 트래픽, 핫 트래픽 얘기할 때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단계에 있는 고객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객들을 데려오게 되면은 전환율이 좀 보통 높아요. 인바운드 광고는 질적으로 높은 고객들을 많이 데려올 수가 있는데 근데 양쪽으로는 많이 못 데려와요. 왜냐면은 그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 하루에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 보통 검색 결과 광고는 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광고주들이 같이 이렇게 랭킹이 되어서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클릭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 양쪽으로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할 때에는 그때는 아웃바운드 광고를 사용해요. 근데 아웃바운드 광고는 어떤 고객에 대한 니즈가 없는 상태에서 타겟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니즈부터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조금 더 관심을 소구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행태의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광고는 서로 간의 장단점은 다르지만 뭔가 둘 중에 딱 하나만 사용하는 광고 유형이라기보다는 둘 다 사용을 하는 광고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광고 매체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 광고 매체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광고 매체 200% 활용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메타 주가가 되게 잘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메타 주가 갑자기 주식 얘기하니까 뜬금없을 수가 있는데 메타는 광고를 하는 기업이에요. 거의 매출액의 90% 이상이 광고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가냐? 당연히 광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럼 왜 광고 효과가 좋아지냐? 요즘에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즉, 머신러닝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하여서 이제는 이런 타나 그런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많이 획득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변화해가는 사람의 어떤 관심사나 행동학적인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이 광고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광고 매체 머신러닝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A라고 하는 기업과 B라고 하는 기업은 똑같은 상품을 판매해요. 근데 광고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진짜 못하면 3배? 혹은 그 이상도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광고 매체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럼 광고 매체를 잘 이용한다는 건 뭐냐? 이 광고 매체를 잘 학습을 시켜야만 해요. 우리 기업에 맞게끔, 우리 웹사이트나 우리 앱에 맞게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웹사이트나 앱에다가 우리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로 픽셀이라는 거를 잘 설치하고 데이터가 잘 수집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된 시간과 학습된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양질의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은 광고 성과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1,000원을 가지고 고객 한 명을 획득했다고 하면은 광고를 잘 머신러닝을 시키면은 뭐 200원으로도 고객 획득한다고 하면은 광고 비용이 진짜 5분의 1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의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실제 회원 정보 데이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보통 고객의 실제 회원 정보 데이터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 가명이 아닌 개인정보를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남긴 어떤 가명의 데이터는 파티 데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픽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SNS에 대한 유저 아이디나 쿠키 아이디와 같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쭉 쌓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구매 의도가 뭐가 있고 뭐에 구매 의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픽셀을 우리 홈페이지나 혹은 우리 앱에다가 잘 설치해 놓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픽셀을 코드라고도 부르고 스크립트라고도 부르고 이 픽셀은 그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게 되면은 마우스 우클릭 눌렀을 때 혹은 쿠팡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검사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라 혹은 코드라고 부르잖아요. 컨트롤 F를 눌러보게 되면은 픽셀이라고 불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픽셀이라는 게 설치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픽셀을 설치를 하고 또 그냥 단순히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일어나는 중요한 행동을 할 때마다 또 적절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픽셀이라는 개념을 알고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면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걸 할 줄 모른다 하면은 제휴되어 있는 광고 대행사나 혹은 뭐 일반 프리랜서 분들 뭐 크몽이나 이런 데에서도 의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작업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왜? 사실 픽셀 같은 거를 초반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으나 미리 광고 매체를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앱에 들어오는 사람들 과거의 데이터를 쌓아놓게 되면은 광고 매체가 하는 일은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적절하게 잘 노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알아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체를 지금 당장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웹사이트 개발이나 앱 개발이 끝나게 되면은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광고 매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픽셀들을 먼저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 데이터가 쌓인 거를 가지고 로그 분석을 한다든지 또 그 광고 매체에서 광고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우리가 실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크립트나 픽셀을 사용하는 용도는 로그 분석이랑 광고율 향상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셔야만 하시는 거고요.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디바이스를 클라이언트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 서버에도 쌓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광고 매체나 로고 분석 도구에다가도 데이터를 쌓아놔야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 활성화하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막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광고를 통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잘해서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객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이 어떻게 하면 웹사이트에서 바로 이탈하지 않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 AAA 알랄라 퍼널에서 그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활성화 단계였는데요. 이 세 번째 단계는 고객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핵심 가치를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에서 뭔가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놓는 이유는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안타깝게도 물리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계속 경험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접 경험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얻어내는 결과, 기대 결과가 무엇인지를 꼭 알려줘야만 해요. 즉, 고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간접 경험, 두 번째로는 기대 결과. 최대한 고객들한테 간접 경험을 시켜서, 왜냐면 직접 경험을 시켜주긴 힘드니까 이 서비스를 구매하기 이전 혹은 이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간접 경험을 최대한 많이 시켜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남긴 후기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제품의 리뷰 영상이 됐을 수도 있고,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달라지는 어떤 뭔가를 알려준다든지 랜딩 페이지 내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간접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고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대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이 온보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유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이후에 처음에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제품이 무엇을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 결과를 생각하게끔 하는 게 이 온보딩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온보딩은 한 번에 완성되진 않아요. 많은 실험을 통해서 A라고 하는 온보딩을 했을 때 더 사람들이 이탈률이 적을지, B라고 하는 온보딩을 했을 때 더 이탈률이 적을지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보셔야만 하시고요. 만약에 고객이 우리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왜 하지 않는지도 아셔야만 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온보딩 경험을 선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떠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원인 때문에 떠날까를 한 번 더 쪼개서 보셔야만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포구 행동 모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구 행동 모형 이론은 습관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와 능력과 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동기가 크고 그 다음에 능력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인풋이 되겠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능력을 더 적게 요구하고 그 자극을 자주 줄수록 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동기부여가 큰 행동은 애초에 내적 동기부여가 커요. 그러면은 능력을 많이 요구하더라도, 즉 시간과 돈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에 옮기겠죠. 대표적으로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왜 비타민을 팔지 말고 진통제를 팔아라 라는 말이 애초에 동기부여가 큰 제품을 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시간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기꺼이 구매 행동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한 아이템 자체가 애초에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즉 페인킬러가 아니고 비타민이에요. 사실 서비스들은 페인킬러보다 비타민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은 애초에 내적 동기부여가 적다고 하면은 그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그 행동을 옮길 때 어떤 거를 우리가 요구하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시간을 고객들한테 많이 요구하는지, 돈을 많이 요구하는지,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진입장벽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만 해요. 아까 마켓컬리로 예를 들었지만 마켓컬리는 핵심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진입장벽이 있고, 그 진입장벽은 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돈을 첫 구매를 어쨌든 해야만 첫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원으로 구매와 같은 그런 온보딩 경험을 결과값으로 내놓은 것일 건데, 우리 또한 시간과 돈, 노력 각각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꼭 구매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동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뭔가 하나를 다운받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회원가입을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상담 신청을 남기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고객들한테 요구하는 행동이 정말 고관여 행동일수록 동기부여가 더 커야 되고, 능력이 더 적게 요구돼야 되고, 계기라고 하는 건 자극이죠. 자극이 빈번하게, 그 사람들한테 빈번하게 자극돼야만 하겠죠. 근데 사실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계기잖아요. 계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이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자극을 계속 주기 위해서. 그래서 광고나 영업을 하는 거는 이 계기를 계속 만들어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동기나 능력이다. 그래서 동기는 뭐 내적 동기, 고객에 얼마만큼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능력은 그걸 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행동이, 즉 온보딩에서 우리가 첫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행동이 고관여 행동일수록 어떻게 동기부여를 더 시켜주고 능력을 어떻게 더 적게 요구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객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다. 즉 동기부여를, 고객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더 시켜줄 것이고, 능력을 어떻게 더 진입장벽을 해소시켜 줄 것이고, 자극을 어떻게 더 빈번하게 줄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지만 고객에게 우리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는 MAP에서 이 피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제가 10가지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5가지에 대한 우리 답을 얻어가려고 했었잖아요. 요 3시간 동안. 우리에게 맞는 마케팅 전략은 이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이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고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답은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즉 0점을 빨리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타겟팅이 무엇이고, 마케팅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타겟팅, 컨텐츠, 온보딩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변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맞는 마케팅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관역을 막 정해놓고 버스 광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막 버스 광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버스 광고는 하나의 광고 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그 기간 동안 광고 효율이 안 좋다고 하면은 광고를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건 정말 돈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빨리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찾아서 하세요. 뭐 그건 사실 디지털 광고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광고가 아닌. 그래서 그런 스프린트를 많이 돌리고, 그런 스프린트를 돌릴 때마다 물론 여러 가지 실험할 수가 있는데, 그 실험에 대해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알려드렸던 IC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광고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이거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넘어가 보면은 유닛 이코노믹스를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유형 상품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무형 서비스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무형 서비스는 사실 변동비가 없잖아요. 무형 서비스 내에서 서비스를 최종 행동 목표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변동비는 없어요. IT 서비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그런 거는 그냥 행동당 가치만 있기 때문에 행동당 가치가 얼마인지를 그냥 계산하시고, 그 행동당 가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비를 얼마만큼 쓸 것인지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이다 하면은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최종 행동 가치가, 예를 들어서 최종 행동이 약속 잡기다 하면은 우리 약속 잡기 한 건당 한 5만 원 정도 가치를 선정한다고 하면, 이 앞전에 일어나는 퍼널들에 대한 행동 값어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광고비를 사용했을 때 이 행동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 하면은 어느 정도 광고비를 통해서 몇 개 이 최종 목표 건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모든 유입자 수를 기준으로 뒀지만 당연히 세그먼트를 나누면은 이런 값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나누거나 성별로 나누거나 캠페인 유입 경로별로 나누거나 하면은 이 모든 값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통해서
한번 좀 더 다각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는 어느 정도 적절할까는 프로젝션을 해봐야 된다.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인 지표, 질적인 지표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지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질적인 지표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질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을 정립하는 거는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광고 대행사 협업은 어떻게 할까? 광고 대행사 협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사실 정답은 없지만 광고 대행사는 이 인식을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기 전에 원래는 저도 연쇄 창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대행업을 하기 이전에는 화상 영어 서비스를 창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광고가 대중화도 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저도 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의존을 했냐면 광고 대행이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광고를 대신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대신 송출해 주는 거. 딱 거기까지예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뭐 많은 실험을 하고 분석하고 인사이트 도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하우스에서 하셔야 돼요. 기업 내부에서. 그래서 광고 대행사는 미디어 플래닝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요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KPI가 있는데 근데 KPI 선정하는 거는 내부에서 하셔야만 하겠죠. 아까 목표와 지표 구조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래서 목표와 지표를 구조화해서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 지표가 우리 이번 달의 KPI다 하면은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 매체 예산과 광고 매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주세요. 요거는 광고 대행사 하는 일이 맞죠. 근데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관계성을 파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인하우스에서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광고 대행사는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광고 대행사의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은 광고비의 일정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광고 대행사의 수익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안타깝게도 광고비를 적게 쓸 수밖에 없는 소규모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광고 대행사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드물긴 해요. 없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드물긴 합니다. 왜? 광고 대행비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떤 핸들링을 해줄 수가 없고 또 디테일하게 해줄 수 없기도 하고 뭐 그렇겠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사실 이런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부분을 제가 사실 오늘 알려드린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을 인하우스에서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적용해서 많이 좀 적용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터 채용은 저는 마케터 채용 주니어보다는 그래도 한 3, 4년 정도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마케터가 되게 여러 마케터가 있어요. 퍼포먼스 마케터, 뭐 그로스 마케터, 브랜드 마케터마다 수식어가 앞에 붙는데 마케팅을 초반에는 데이터와 테크니컬을 잘하는 마케터가 있고 콘텐츠나 브랜딩을 잘하는 마케터가 있거든요. 둘 중에 꼭 하나의 관점만 뽑아라면은 데이터나 테크니컬 쪽을 조금 더 잘 보고 잘 할 줄 아는 또 그런 데에 경험이 많은 마케터를 좀 채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데이터나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많이 시도해서 흔히 말하는 터트릴 수 있는 컨텐츠나 터트릴 수 있는 어떤 나만의 크리에이티브함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이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은 조금 통계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실무자여야 되다 보니까 못해도 한 3, 4년 이상이 되는 그런 마케터들을 채용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은 광고 대행사를 한번 경험해본 그런 마케터를 채용하면은 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자산을 잘 쌓고 있는가는 이것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케팅 자산은 마케팅이라는 업무는 사실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디자인이나 개발은 결과를 도출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마케팅은 과정의 업무거든요. 그 과정을 계속 실험하고 개선하는 게 마케팅 업무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많이 쌓아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디자인 결과물이나 코드는 남긴 하지만 마케팅은 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빠르게 많이 실험을 해서 흔히 말하는 통찰력을 우리 내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자산을 잘 쌓고 있는가는 결국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만의 어떤 마케팅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고 마케팅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마케팅 자산을 잘 쌓았다.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콘텐츠는 어떻게 우리 기업에 맞는 콘텐츠를 터뜨릴 수가 있고 타겟은 어떻게 해야 되고 타겟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어느 채널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이런 그런 노하우들을 총말해서 말하는 것이
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되겠고요. 한 10가지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사실 뭐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긴 하겠지만 또 세밀하게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작게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크게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관점에서 오늘 내용들을 좀 준비해 보았고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 사례들을 가면서 그냥 이랬어요 저랬어요 할 수가 있지만 양질의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한번 앉아가지고 개념을 쭉 익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학습적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부분 중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셔도 좋은데 질문이 여태까지 따로 남겨주신 게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제 메일 주소를 여기 줌 채팅창에다가 남겨드릴 테니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환이라고 할까요? 요거 제가 준비한 요 자료들을 만약에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제 메일 주소 통해서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메일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냥 회신 글로 교환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스타트업이 정말 스타트업 업계에서 초기에 특히나 할 일도 많고 또 이렇게 시간 빼기가 어려웠을 텐데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고 또 내일도 하루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